자, 이번 시간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28회 시험은 계산 문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28회 시험 계산 문제고요. 또 우리 2년 전에 26회 시험에서도 계산 문제가 또 출제를 했습니다. 이 계산 문제가요, 드문드문 나와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28회 나왔으니까 내년 29회는 계산 문제는 안 낼 것 같죠? 안 내고 우리 말로써 이론으로서 출제를 할 것 같은데, 그럼 그 이론을 알려면 우선 기본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가격은 우리가 Y축이죠. 종축. X축인 횡축에는 뭐죠? 우리는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거래량, 시험 문제 보니까 이 거래량으로 나오대요. 이 거래량을 수요량과 공급량을 줄여서 수급량이라고 해요. 수요량과 공급량을 줄여서 수급량인데, 시험에는 뭘로 출제를 많이 한다요? 이 거래량이라는 용어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수요 곡선은,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죠? 우상향한다. 이제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만나는데 우선 가격이 상당히 높을 때 있다. 여러분 P0, 가격이 이렇게 상당히 높을 때는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자, 여러분 이 P0 빨간 선, 가격에서 P0와 뭐와 만나는 점?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10개를 소비하고 있어요. 자,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상품을 적게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싸니까 수익성이 높죠? 그러면 공급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점,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공급을 50개 하겠어요. 그럼 수요량은 10개인데 P0에서 공급량은 몇 개? 50개. 그럼 50개에서 10개를 빼면은 몇 개가 남죠? 40개가 남아요. 그래서 50개에서 10개를 뺀 이 크기가 40개인데 공급량이 40개가 더 많아요. 이걸 우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재고거든요. 재고. 그래서 요것을 우린 전문 용어로 공급량이 뭐다? 초과되었다. 그래서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이라고 해요.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이라고 하는데, 이 초과 공급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요량은 몇 개죠? 수요량은 10개, 공급량은 50개니까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초과 공급.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공급입니다. 그럼 초과 공급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고예요. 그럼 재고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공급자 간에 뭐 한다? 경쟁을 하겠지. 재고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공급자 간의 경쟁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을 해. 가격을 하락을 해서 재고를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공급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 가격은 뭐 한다? 하락을 한다. 그래서 이 초과 공급 상태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P0에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근데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자, 여러분 그죠? P1 수준,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또 공급량은 어떻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공급량은 10개예요. 그럼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수요량은 몇 개? 60개예요. 그러면은 또 P1,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이 점 60개에서 10개를 뺀 이 크기를 우리는 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초과, 수요량이 어떻게 돼? 초과된 거예요. 초과 수요 또는 초과 수요량이라고 해요. 초과 수요, 수요량이 초과되었다. 수요, 초과 수요 또는 초과 수요량인데, 여기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했더니 지금 공급량은 몇 개? P1 가격에서 공급량은 10개. 수요량은 몇 개? 60개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라는 말 써요. 초과 수요. 자, 이런 경우에 초과 수요일 때는 또 누가 소비자들은 10개라는 적은 양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또 누가 경쟁을 벌여요?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여요. 경쟁이 벌이면서 가격은 어떻게 돼?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소비자들은 10개라는 적은 양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상품을 차지해서 뭐 한다? 소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이 뭐죠?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상승해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뭐죠?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 상태가 있으면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현재 시장에서 이거 어떻게 돼? 이론은 몰라도 현실적으로 여러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요즘 보세요. 아파트 공급은 어떻게 돼요? 별로 없는데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많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뭐한다? 급등하잖아요. 당연하죠. 수요량이 공급량 많으면 가격이 올라요. 자,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을 우리 E라고 할까요? 균형, 이퀄리브리엄, 약어 E로 해서 이 점을 균형이라고 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우리는 균형이 달성되는 거예요. 균형. 자,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예?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공이 있어요. 이 공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툭 한번 쳐볼까요? 여기에 탁 툭 치면은 공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공이 이렇게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 이 상태가 균형이야. 왔다 갔다 이때는 뭐죠? 불균형. 그럼 이때 멈춰지는 상태가 균형. 그럼 균형이야 이게. 그럼 균형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충격을 주지 않는 한 이 점에 이 공이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상태,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태가 바로 균형이야. 그럼 균형인데 만약에 움직이면 어떻게 돼? 이 공이 외부 충격을 또 주면 왔다 갔다 또 하죠? 그럼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균형 상태에서 충격을 줄 수 있어. 그럼 충격을 어디에 주는 거야? 뭐 수요에 줄 수도 있고 공급에 충격을 주면은 균형에서 벗어나죠. 벗어나서 다시 균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럼 우선은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충격, 수요 공급에 충격을 주지 않는 한 이 균형 상태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해요? 균형이에요. 균형. 자, 그러면 균형일 때 형성되는 이 가격을 뭐라고 하느냐? 자, 균형일 때 형성되는 이 가격, PE, 이 가격, 균형일 때의 가격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균형 가격이라고 해요. 근데 균형 가격만 나오면 좋은데 정책이론에서 가끔 또 다른 용어로 또 출제를 해버려요. 균형 가격인데 시장이죠, 지금. 시장에서 초과 공급도 없애주고 초과 수요도 없애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시장의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없애는 걸 클리어, 청산이라고 해요. 청산시켜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시장 청산 가격 또는 줄여서 시장 가격이라고 해요. 시험 문제 가끔 시장 가격이 나오면 아,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시장 가격, 균형 가격 같은 용어인데, 그럼 이 균형 가격에서 형성되는 이 수요량과 공급량, 이게 몇 개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25개다. 그럼 수요량도 25개, 공급량도 25개입니다. 이때 이 Q2를 뭐라고 하냐면 균형 거래량이라고 해요.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이라고 합니다.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인데, 즉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 거래량인데, 균형 거래량일 때는 수요량도 지금 몇 개? 25개. 수요량도 25개. 또 공급량도 25개예요.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 균형이란 말이 나왔다. 시험 문제에 이 균형이란 말이 떴다 하면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뭘로? 수요량과 공급량 같다. 그래서 뭐 28에 26개 계산 문제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 갖다 놓고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예? 요거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26개, 28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뭐다? 같다. 이렇게 해버려. 같다. 자, 그럼 균형 상태인데 어떻게 돼요? 그럼 균형 상태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균형 상태에 있을 때는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는 상태가 무슨 상태? 균형 상태. 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으니까. QD는 뭐라고 했다? QD는 수요량 마이너스 EP 플러스 4다. 수요량. 자, 공급량 QS EP 마이너스 4다. 자, 수요량은 이렇게 주어지고 공급량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균형 가격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균형 가격 거래량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구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뭐에다? 같다. 여러분 균형을 구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뭐다? 같다. 그래서 항상 여기 중요한 거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수요량은 얼마죠? 마이너스 EP 플러스 4. 이게 수요량이고 공급량은 EP 마이너스 4가 공급량. 서로 같다. 놓고 풀면 돼. 그럼 마이너스 여기서 중학교 2학년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등식의 성질. 그럼 왼쪽 요 니꼬르 왼쪽 마이너스 EP 문자가 있는 것을 한쪽에 문자로 다 넘겨야 되거든요. 그 문자가 있는 쪽으로 넘깁니다. 마이너스 넘기면 EP는 마이너스는 플러스 가요. 플러스 EP에 또 플러스 EP니까 더해주면 뭐죠? 4P예요. 4P. 그 또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를 또 왼쪽으로 넘기는 걸 2항이라고 하는데 넘기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플러스에 플러스 하면 얼마? 8. 이게 등식의 성질이야. 그런데 이제 또 문자 앞에 있는 요 숫자 4로 요 P 앞에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4로 나눠줘.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8을 4로 나누니까 얼마? 2. 그럼 균형 가격은 2가 나왔어. 균형 가격은 얼마? 2. 그럼 요걸 대입시켜주면 여기에 대입시켜주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 여기에 마이너스 2죠. 여기 이익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니까 얼마?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 얼마? 제로. 수요량도 0이고 공급량도 0이에요. 네?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제로. 균형 가격은 얼마? 2.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항상 계산할 때는 뭐를?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뭐다? 갖다 놓고 계산하면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계산할 때 이렇게 놓고 계산하라는 하나 예를 본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보니까 계산이 쉬워 보이거든요. 제가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30년 전에 공부하시다가 요거 하려면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약간만 하면 돼요. 자식분한테 물으시면 잘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 자식분하고 대화가 됩니다. 물어보세요. 대화가 돼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공부하면 공부 어렵구나. 너도 어렵지. 나도 어렵다.
돼야가 됩니다. 원래 합격자 중에요 80대 이상에서 최종 합격 한 명이 됐습니다. 그분도 돼. 그럼 그분 왜 합격했을까? 치매 예방이겠지. 우리나라 지금 업을 하는 분 중에요 서울 명목동에 95살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뭐 괜찮아. 아직도 베레모스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건 나이에 관계 없어요. 운전은 나이에 관계 있지만 이건 관계 없어. 부동산. 그만큼 자 여러분 62에 환갑장 잘합니다. 60에 30살입니다. 여러분 60살이요. 옛날에 환갑이면 지금은 여러분 30살이에요. 지금은 요즘 건강 관리 잘하면요 90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30살을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예? 그 요즘은 직장인들은 얼마나 나와요? 요즘 저 전에 보니까 현대중공업 보니까요. 예? 이사가 2년 전에 3,000명 정리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인력관리본부 상무실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사무직이죠. 현대중공업 사무직 거의 42살 다 잘려요.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이제? 예? 스카이 출신들인데 나와서 뭐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할 게 없대. 그러니까 통닭집 사장을 하든지 그거 하면 망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뭐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40세 중반 나오면은 90세까지 거의 45년이 남았는데 직장은 15년밖에 근무를 못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자격증. 그래서 70대에 몇 명 합격한 줄 아세요? 예? 70대 19명 합격했습니다. 예? 미성년자, 예? 19살 미성년자 21명 합격했습니다. 예? 최연소 15살.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다양하거든요, 연령층이. 그러니까 80, 70, 20명이잖아요. 그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만 한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과목에도. 자, 우선 균형 가격 결정을 받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면 좋겠는데 여러분 원래는 이 균형점 이동을 잘 공부해 두셔야 돼. 그래서 81페이지 보시면은 균형점 이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항상 그래프는 여러분 손으로 그려봅니다. 제가 그리면요 여러분 제 실력이 여러분 실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프 그려보셔야 돼. 자, 이 점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점이 뭐죠? 우리는 수요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 점이 우리는 최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하기 전에 최초의 균형 상태가 바로 이 점. 자, 이 점이 이동을 하는데 자, 그럼 균형점이 이동하거든요. 근데 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어. 공급은 변하지 않았는데 뭐만? 수요만 변하죠. 그럼 시험 지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 뭘로? 우리는 우측으로 이동했다. 자,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했다 하면은 수요 곡선이 뭐죠?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동하면은 이 빨간 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이 점이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유,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뭐죠? 새로운 균형이야. 그러면 이러한 최초의 균형과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을 서로 뭐 해줘야 돼? 비교. 그러니까 이 두 점만 비교합니다. 이 점과 이 점만 비교해. 근데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동하는 과정은 몰라도 두 점만 비교해요. 이 두 점만 비교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두 점을만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 정학, 이것을 정태 분석이라고 해요. 정태 분석. 비교 정학, 정태 분석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두 점만 비교를 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냐. 이 두 점만 비교해서 균형 가격은 뭐죠? 최초에 비해서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였다? 증가했다. 단지 두 점 비교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태 분석 또는 뭐죠? 비교 정학. 그럼 19회 시험에 지문에 비교 정학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요 해석이 안 돼서 또 틀리는 분이 있어요. 비교 정학은 정태 분석이라고 하고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다. 그러니까 단지 이 두 점만 비교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요가 뭐 했어요? 화살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균형 가격은 뭐 했어요, 지금? 균형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도 뭐 했다? 증가했죠. 거래량도 증가했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엔 수요가 감소하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또,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또 이 점이 뭐죠? 최초의 균형. 자, 최초의 균형인데 수요가 감소해서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이 점이 새로운 균형인데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뭐한다? 감소했죠. 자, 여러분 25회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에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틀렸죠? 균형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뭐죠? 하락. 25회 시험 정답 질문이야. 말로 출제하는 거죠. 말로 출제했을 때 그게 맞나 틀리냐면 그래프 그려보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프 그려서 연습하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답이 보여요. 시험 칠 때 가면. 연습을 좀 해줘야 돼. 균형 가격이 뭐죠?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뭔다? 감소를 해요. 자, 그럼 이번은 공급이 뭐 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한번 그림도 한번 볼까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또 주어진 상태. 자, 이게 최초의 균형입니다. 근데 공급이 뭐한다? 수요는 변하지, 수요 곡선은 변하지 않고 공급이 뭐 하는 경우?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뭐죠?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우리는 최초의 이 균형과 비교했더니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한다? 증가합니다.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한다? 증가를 해요. 자, 그리고 공급이 뭐한다? 감소를 한다. 자,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를 봤더니 이번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이 점이 최초의 균형입니다.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또 새로운 균형점에서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요것만 잘 보면 돼요. 자, 우선 화살표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거래량, 화살표가 뭐? 다 같은 방향으로 변하죠. 수요는 균형 가격 거래량이 수요 요 증가와 보니까 화살표가 같은 방향. 수요가 감소할 때도 균형 가격 거래량 화살표가 같은 방향. 자, 공급 보세요. 증가할 때 거래량은 증가해서 같은 방향이죠. 공급이 감소할 때도 거래량 감소는 같은 방향인데 뭐만 바뀌고 있어요? 가격만 반대.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뭐만? 가격만 뭐다? 반대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공급은 뭐만? 가격만 뭘로? 반대로 변동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수요는 관계없고 공급은 이 가격만 뭘로? 반대로 변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암기할 때 공가반 암기해두면은 문제 나중에 그림 안 그려도 다 풀릴 거예요. 예? 공급만 가격이 반대로 변동해요. 공가반 이렇게 암기해두면 암기해놓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예, 공급만 가격이 반대로 변동한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나중에 좀 여기 그래프 연습이 좀 되면 안 그려도 답이 보여요. 올해는 말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림 관련해서 이제 배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82페이지 보시면은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인데, 자, 이것은요, 여러분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 또 거기에 또 우리가 맨 밑에 83페이지 맨 밑에 완전 탄력적은 뭐죠? 수평선 또는 완전 비탄력적 뭐죠? 수직선. 요건 예외적인 경우죠. 자, 그리고 84페이지에 수요가 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또 오른쪽 85페이지 공급이 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것은 여러분이 요 탄력성과 요 수요 공급윤을 좀 더 배우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설명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시험에는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문상에 나올 때 어떤 형태로 나오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것은 수요 공급 이론과 탄력성을 좀 배우고 나서 1, 2월 달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프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래서 좀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아까 증가하는 경우죠. 지금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됐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또 공급이 감소해도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상승을 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동시에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하여도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뭐가 돼?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항상 반드시 뭐 한다? 상승을 해.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시장에서의 아파트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바르게 찾은 것. 그럼 보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보기에서 뭐를 찾으면 돼? 수요가 증가하든지 공급이 감소하는 걸 찾으면 돼. 보기에서. 예? 또는 여러분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을 하고, 또 공급이 증가를 했을 때 가격은 또 하락을 해요. 그때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에도 우리 균형 가격은 반드시 하락을 해. 균형 가격은 반드시 하락. 이런 경우에는 균형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균형 가격이 반드시 하락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의고사 보면요, 시장에서의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하락하는 경우를 시험 지문에 자주 나와요. 그때 요걸 잘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은 요거죠. 요것만 잘 이해를 해두면은 우리가 어떤 유형의 문제 나와도 잘 풀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실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좀 쉽게 풀립니다. 자, 86페이지로 넘어와서 경기 변동으로 갑니다. 경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경기라는 것은 경제의 활동 상태를 경기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뉴스 신문에 보시면은 경기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경제 활동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좋고 나쁨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되풀이돼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경기 변동을
경기 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러한 경기 변동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그림이 하나 87페이지 나오는데 여기에 추세선이 나오죠. 자, 이렇게 계속 이런 게 경기가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돼. 이게 추세선이에요. 그럼 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점이 경제의 산 올라가잖아요. 산 올라가면 여기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점, 우리 피크를 번역한 건데 정점 또는 산의 뭐다? 정상. 그럼 이 점을 뭐죠? 경기의 바닥. 경기 바닥인 저점인데 저점이 바로 트라우. 요게 뭐죠? 골짜기라고 해. 그래서 이것을 저점 또는 영어를 번역해서 그래도 계곡이라고 해. 자, 그래서 정점, 계곡, 저점. 그럼 이 정점과 이 저점 사이에 이 길이를 뭐라고 하냐? 경기 변동의 진폭이라. 경기 변동의 진폭. 자, 그러면은 이 정상을 향해 올라갔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상을 향해 올라갔을 때는 호경기야. 자, 여러분 일반 경기에서의 호경기를 부동산에서는 뭘로 부른다? 이것을 부동산에서는 상향 시장. 자, 일반 경기의 호경기, 호황의 국면을 부동산에서는 뭐죠? 상향 시장. 그리고 정상을 통해서 내려오는 요거 뭐죠? 후퇴 시장의 국면. 그리고 바닥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 국면을 뭐라고 한다? 일반 경기에서는 불경기 또는 불황인데 이것을 부동산에서는 뭐죠? 하향 시장의 국면. 그리고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요거 뭐죠? 회복이죠. 자, 그러면 요거죠. 정점에서 이 정점에 이르는 이 한 사이클. 이게 요점이 바로 한 사이클이죠. 아니면 또 어디서? 또 아니면 여기서? 또 아니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든, 여기서 여기까지든,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든. 예? 한 사이클. 이 한 사이클을 우리 뭐라고 한다? 한 사이클을 경기 변동에 뭐라고 한다? 주기. 한 사이클. 경기 변동의 주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주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진폭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8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우리는 측정 지표가 나오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가 나오는데 이 지표 중에 3대 지표가 있는데 그 3대 지표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가 건축량이에요.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릴 만큼 건축량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 건축량 중에서도 여러분이 또 뭐를 가지고 많이 보면 건축 허가량. 자, 여러분 건축 허가를 뭐 한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시군구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신청을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 건축 허가를 받아서 바로 즉시 착공을 안 할 수도 있죠. 택지는 있는데 뭐 2년 뒤에 착공할 수도 있잖아요.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 또 뭐를 또 한다? 착공 신고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뭘 해야 돼? 착공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건축 착공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 허가량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착공량은 여러분이 허가 신청, 착공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용이해요. 자료 수집이 쉽다 보니까 건축량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이 두 가지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지표 중에 하나가 뭐죠?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은 주택 거래량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하는데, 그럼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 가야 되냐 하면 등기소 가야 돼. 등기소.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뭐 한다? 네?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등기 신청 건수를 봐야 돼. 등기, 부동산 등기소의 등기 신청 건수, 등기 실적을 보면 되고, 또 부동산을 취득하면 또 세금을 또 납부해야 돼. 뭐를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겠잖아요. 이 취득세, 납부 실적을 보면은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은 뭐죠? 우린 전년 대비 거래량, 또는 분기별 거래량, 또 전월 대비 거래량,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거래량. 여러분, 거래량이 많으면 누가 좋아요? 취득세 들어오잖아요. 거래량이 많으면 취득세가 들어오잖아요. 또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거래가 많으면요, 지방자치단체 세수 수입이 증가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져서 세수 수입이 늘어나면 그 지방자치단체 뭐를 많이 해줄 수 있어요? 돈을 이전보다 더 많이 쓰죠. 무상급식 같은 것도 해주고 무상교육도 해줄 수 있지.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못 해주는 거지, 지방세에서. 그래서 이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방자치단체 세수 수입과 관련해서. 자, 그렇지만 또 뭐가 있냐면 또 하나의 또 지표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 자, 여러분 실제 건축량의 생산, 건축물의 생산과 무관하다. 실제 건축물의 생산량과 무관하게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이다. 왜냐하면요, 건축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부동산 투기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량의 생산과 무관하게 단지 가격만 오른다고 그 하나만 보고 경기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다? 우리는 부동산 경기를 판단할 때는 이 하나하나의 단순 지표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지표를 측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하나만 보고 전체를 잘못 보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측정 지표가 있어요. 그럼 시험 지문에는 이렇게 나오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에는 건축량, 거래량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는 지문이죠. 3대 지표를 잘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주기가 있죠. 아까 여기서 한 사이클을 뭐라고 했어요? 주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8년에서 10년입니다. 일반 경기 변동은요,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이 오야 돼요. 그럼 설비 투자에 쉽게 변동할 수 없거든요. 변동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설비 투자의 변동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게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이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다르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 그래서 영국에 우리 학자가 한센이라는 학자 있어요. 영국에 한센의 건축 우리가 순환 주기를 약 17년 8년으로 봐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 몇 배? 2배. 약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 주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길다. 변동의 주기 봤어요? 자, 변동의 진폭 26회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요 점이 뭐죠? 정점과 저점 사이 길이를 우리는 경기 변동에 뭐라고 한다?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인데, 자, 여기서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 변동의 정점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또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로 가면은 또 거래가 극히 조절을 하거든요. 가격 하락폭이 일반 경기보다 저점보다 더 깊게 나타나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 이렇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더 크다. 이걸 26회는 작다로 출제했어요. 그게 정답.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다. 그 이유는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공급에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자,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뭐죠? 착공에서 완공에 이른 시간에 오래 걸리는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용어 중에 또 타성 기간이 나와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타성 기간이 길어요. 타성 기간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 여기 나오거든요. 자, 그럼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뒤지는 시간차를, 뒤지는 시간적 갭, 시간차를 뭐라고 한다? 타성기간. 이것도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타성기간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약 2년 정도 뒤에 나타나요. 타성기간. 그러면 여러분, 우리 IMF가 언제 터졌죠? 1997년 11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2년 뒤에 나오면은 여기 일반 주식 최저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경기 바닥이면 부동산 경기는 1999년 11월이 바닥이 나와야 돼. 시차로 봤을 때는 2년이니까. 근데 IMF라는 충격이 너무 커서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막 기업이 부도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점이 빨리 왔어. 언제 왔냐? 4월 달이 저점이었어. 예? 그때 당시. 그러면 4월 달이 경기에 뭐가 왔다? 부동산은 바닥이 온 거야. 예? 바닥이 너무 빨리 온 거야. 그때 바닥에서 샀던 사람은 대박이 난 거지. 왜? 그때 서울특별시 평당 가격이 얼마냐? 550만 원이야. 99년 4월 평당 550이야. 예? 예? 싸죠? 야, 여기가 몇 년이에요? 예? 거의 한 18년만 사이에 엄청나게 왔습니다. 지금 평당 서울특별시 전체 1,500 정도 왔으니까 많이 왔어요. 상승폭이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이 바닥의 흐름을 알면은 타임을 잘 잡아내는 거예요. 2년. 우리나라는 평균 몇 년? 2년. 이때는 IMF에서 빠르고요. 이런 걸 잘 잡아야 돼. 일반 경기 바닥일 때, 부동산 경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타임이 좀 있다 생각을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문가가 되려면 그런 걸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우선은 타성기간이라는 용어 하나 배우셨어요. 타성기간. 자, 그리고 주기의 이 순환 국면. 여러분, 일반 경기가 좀 달라요. 이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불분명해. 그리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냐? 부동산 경기는 이 이런 순환적인 경기 변동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다. 그 지문도 한 3번 출제했어요. 주기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시간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경향인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뒤에 나타나는 것을 후행이라고 해요. 후행 또는 후순환적,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는 후순환적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형상인데, 뭐 그런 특징 몇 가지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 자세한 몇 가지 더 첨가한 것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 부동산 경기에 무슨 걸 배워야 되면은 순환적 국면을 배워야 되는데, 그 순환적 국면은 잠시 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